조현병나의 환청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때가 2014년 여름 늦은 아침. 난 헤드폰을 끼고 평소처럼 노트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그럼 어김없이 아파트 앞동의 아줌마 목소리가 들린다. 별로네. 파이다. 그럼 난 더 정성 들여 음악 작업을 한다. 그렇게 곡이 완성되면 난 스스로 대견해하며 나의 조카들의 학교 배웅을 하러 나간다. 밖은 아줌마들 천지다. 등교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줌마들을 지나간다. 몇 발짝 지나쳤을 때 어김없이 아줌마들이 속삭인다. 별로네. 파이다. 그리곤 알 수 없는 말들. 기분이 다운이다. 저녁에 혼술이라도 할라치면 위층 아줌마의 내 흉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땐 술이 알딸딸해서 TV 소리가 커서 신경을 별로 안 써서인 줄 알았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난 시골로 오게 된다. 시골에서도 역시 음악 작업은 계속되었다. 헤드폰을 낀 채. 그리고 환청도. 앞집에 며느리와 그의 딸이 와 있는 듯 했다. 그들은 속삭이며 비웃었다. 난 화가 났다. 그래서 앞집에 가봤다. 아무도 없었다. 너무 적막했다.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동네를 흥얼거리며 걷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들린다. 친나를 비웃는 소리. 문제는 앞집이 아닌 옆집이었다. 그날도 늦은 아침쯤에 음악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짜증을 내며 뭐라 하는 것이었다.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거슬린 모양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소리가 들린다고? 그는 교도소를 출소한 그 집 아들이었다. 여자친구랑 같이였다. 그는 전국구 칼잡이연합이라는 족복이었다. 그렇게 작업은 며칠을 계속됐고 그들의 짜증도 계속됐다. 그렇게 짜증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저녁 혼술에 얼큰해질 때쯤 그들의 소리가 들렸다. 저 새끼 패버릴까? 난 화가 났다. 술도 한잔 했겠다. 옆집으로 올라가 창문을 두드리며 나와. 소리쳤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도망쳤네.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옆집이 시끄러웠다.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 나 저 새끼 죽이고 다시 깜빵 갈래 어쩌고 이런 내용이었다. 난 겁이 났다. 숨도 조심히 쉬며 귀 기울였다. 그는 어디에 전화라는 듯 했다. 잠시 후에 차가 몇 대 그 집으로 오는 듯 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얘기를 했다. 저 집이야? 죽일 거야? 덜컥 겁이 났다. 기어코 날 죽이려는 모양이었다. 새벽에 저 새끼 잘 때 쳐들어가자. 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방을 다 잠그고 낫과 칼을 옆에 갖다 놨다. 야 애들 더 보내. 그들은 전화를 했다. 난 한숨도 못 자고 경계를 섰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다. 피곤했다. 그들은 자는지 조용했다. 나도 잠시 눈을 붙였다. 잠결이었다. 이번에는 그 새끼와 그의 여친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에 돈 좀 있나? 돈 좀 훔칠까? 난 또 긴장이 되었다. 쌀통에 엄마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마조마했다. 그들이 먼저 훔치기 전에 은행에 넣어야겠다 생각했다. 그 돈을 꺼내 내 품에 넣었다. 엄마는 그걸 보고 나에게 말했다. 너 뭐하니? 돈을 어쩌려고? 난 길게 말할 수 없었다. 은행에 넣으려고. 잘 있는 돈을 왜 은행에 넣니? 엄마 길게 말 못해. 엄마와 작은 언쟁이 있었다. 헌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다. 그와 그의 여친은 돈이 쌀통에 있다는 걸 알아챘다. 밤에 세 식구 다 죽이고 돈을 훔쳐 도망가자. 난 너무 떨렸다. 도망쳐야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짬을 봐서 돈을 들고 냅다 차로 달렸다. 엄마가 쫓아나왔다. 얼른 시동을 걸어 악셀을 밟았다. 그리곤 집을 벗어났다. 그렇게 차에서 혼자 어떠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니? 너 왜 그러니? 돈 가지고 집에 와. 엄마 안 돼. 월요일날 통장에 넣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럼 나 데리고 가. 같이 있자. 알았어. 엄마 일단 집으로 갈게. 그렇게 일단 집으로 가서 엄마를 태우고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놈들이 내 차를 뒤쫓는 것이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나오고 한둘이 아니었다. 전국구 칼잡이연합 괴산군 패밀리들이 다 동원된 듯 했다. 난 달렸다. 신호도 무시하고 길이 보이면 무조건 달렸다. 그렇게 경상도까지 가게 됐다. 계속 쫓아왔다. 속력을 줄일 수가 없었다. 길이 점점 꼬불꼬불해졌다. 급커브를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만 길변에 장애물을 들이받고 말았다. 차는 시동이 꺼졌다. 다시 걸리지 않았다. 엄마를 혼자 두고 돈을 품고 난 산으로 달렸다. 그들은 계속 쫓아왔다. 산속에 숨었다. 다행히 엄마는 지나가는 차가 경찰에 신고를 해줘서 경찰서로 안내되었다. 나는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그들은 여전히 내 주위에서 날 찾고 있었다. 그러던 그때 산 밑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난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산을 내려갈 때가 경찰이 보이는 대로 나왔다. 저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다행히 경찰들이 날 발견했다. 경찰서로 안내되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돈 얘기와 그들 얘기는 할 수가 없었다. 경찰들이 돈을 뺏을 것 같았다. 경찰은 나를 엄마와 같이 경상도 어느 정신병원에 안내를 했다. 지금 생각이지만 엄마는 어느 정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아신 듯하다. 나는 정신병원에 임시로 입원시키는 듯했다. 그럼 돈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빨리 와달라고 재촉했다. 매형과 같이 왔다. 다행히 돈을 누나에게 맡길 수 있었다. 엄마를 모시고 근처 모텔로 갔다. 난 정신병원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차는 폐차를 했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왔다. 옆집에 그들도 와 있었다. 그들은 여전했다. 이제는 기고만장이었다. 내 침 넘기는 소리, 이빨 닦는 소리, 머리 긁는 소리까지 반응했다. 어떻게 날 우리 식구를 죽일지 연구하는 듯 했다. 난 항상 사시미를 휴대하고 다녔다. 한 명은 죽인다는 각오로. 그러던 어느 날 또 기분이 나쁘다며 우리 식구를 죽인다고 난리를 쳤다. 이번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여동생을 죽이고 돈을 뺏어야겠다고 한다. 또 너무 떨렸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이러저러하니 문단속 잘하라고 내가 간다고. 도저히 걱정이 돼서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았다. 택시를 불렀다. 가다가 버스로 갈아탔다. 그들이 벌써 전화한 듯 했다. 조직원 둘이 버스 앞자리에 올라탔다. 난 모른 척했다. 하지만 떨렸다. 머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주서 내렸다. 택시를 탔다. 쫓아왔다. 대전서 KTX를 탔다. 내가 가는 중이라고 여동생에게 전화로 안심을 시켰다. 대구쯤 갔을까 갑자기 새로운 걱정이 들었다. 내가 울산서 여동생 집을 가면 그들이 너무 쉽게 여동생 집을 찾는 거잖아. 대구에서 내려야겠다 생각했다. 내렸다. 그들도 따라 내렸다. 일부러 번화한 길로 걸었다. 대구 패밀리에게 전화해놨나 보다 생각했다. 남자 셋이었다. 안되겠다. 다시 택시를 타자. 전에 일하던 나이트로 향했다. 마침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었다. 누가 자꾸 따라온다고 말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들어왔다. 그들이었다. 난 또 다시 허겁지겁 도망쳤다. 큰 길을 건너 전에 살던 그 동네로 갔다. 경찰서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렇게 밤을 샜다. 그들은 차로 왔다 갔다 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여동생에게 가느니 여동생이 죽을 것 같아.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대구역에서 대전역으로,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고 증평을 지날 때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다치면 날 내버려 두려나? 그들이 가려나? 택시에서 서행할 때쯤 뛰어내렸다. 대굴대굴 어깨가 아팠다. 택시기사님이 놀래서 얼른 119에 신고했다. 경찰도 왔다. 왜 뛰어내렸어요? 경찰이 물었다. 자살하려고요. 둘러댔다. 쇄골뼈가 부러졌다. 난 괴산성 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 갈 줄 알았던 조직원들은 3명이나 와 있었다. 문 밖에서 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비몽사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할 때쯤 성모병원 가운데 계단에 앉아있는 노인네가 두목이란 걸 알게 됐다. 조직원들이 항상 그 주변으로 모이곤 했다. 그리고 병원도 이상했다. 한통속인 것 같았다. 약을 먹여 날 재워서 수술을 해서 내 장기들을 중국으로 팔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내 병실은 6인실인데 환자들이 자주 바뀌었다. 날 죽이려고 새로운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듯 했다. 난 폭도 가운데 계단 쪽에 앉아있는 노인네? 즉 두목을 부둥켜 안고 농개처럼 계단을 뛰어내려야겠다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분위기가 꼭 누가 날 죽이려 하는 것 같아 핸드폰을 켰다. 나를 촬영하고 있었다. 내가 죽더라도 그 모습을 남기려고. 그런데 그걸 남자 간호사 가보았다. 내 핸드폰을 압수했다. 난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한통속이다. 여기 더 있다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다. 링겔 꼽아놓은 봉을 빼들고 내가 가는 길을 막는 놈 있으면 대가리를 깨놓으리라 다짐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을 지나 밖으로 뚜벅뚜벅 나갔다. 아무도 날 막지 않았다. 난 그렇게 집으로 왔다. 며칠 후 실밥을 뽑아야 되는데 성모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무서워서 서부병원으로 갔다. 긴장감이 덜했다. 그렇게 집에서 며칠을 보내니 또 다시 옆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목이 날 잡아오라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났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난 결심했다. 두목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자. 일단 옆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이번에는 불렀다. 계세요? 조용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다. 삑!
허라장실이었다. 지금까지 방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화장실이었다니 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이상하다. 그럼 지금까지 일들이 모두 망상이란 말인가? 집에 와서 남동생한테 얘기라니 약을 먹으라고 한다. 남동생도 오래된 조현병 환자다. 난 약을 먹어야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 후부턴가 환청 망상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성모병원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온다. 약도 많이 줄었다. 지금은 환청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망상도. 언젠가 꼭 나의 환청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다. 나와 같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약을 드시라고 말해드리고 싶다. 그건 환청이라고.